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붓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많은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길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흔적을 쫓아가 보면서 불교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장소도 여기가 어디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바로 시장, 상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당시 시장의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시장? 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가 민족이 굉장히 구성이 복잡해요. 그래서 소그드 민족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그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상업 주체, 무역의 주체가 되는 민족도 있고, 또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도 존재를 해요. 로마에서도 중국의 이 비단을 얻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왔을까요? 아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온 상인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은 굉장히 많은 민족, 그리고 많은 물자, 그리고 그 물자를 따라, 그리고 사람을 따라 들어오는 그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실크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크로드 상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주목해야 할 그 붓다 로드가 바로 이 서북인도 지역, 탁실라, 간다라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의 경주 땅까지, 남쪽 끝까지 가는 그 길을 따라 불교가 전파되고, 그리고 그 불교는 단순히 혼자, 나 혼자 갈 테야, 이런 그 고자세를 취하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했느냐? 바로 여기 보이는 인물 한 명 한 명과 함께 그렇게 동행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가운데는 보시면, 자, 얼굴 생김새도 다 틀리죠. 옷차림도 틀리죠. 그래서 다른 물건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문화라든가 불교의 많은 그 경전상의 다양한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과감히 바로 이 사람들의 어떤 당시의 활동, 불교 교단과 같이 하는 그런 활동 속에서 그러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보통은 실크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쪽으로는 로마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경주에 이르는 그러한 수많은 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불교가 들어왔던 길의 흔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탈인 분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붉은색 길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탈인 분지 안에 보시다시피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사막이 존재를 하고 위쪽에는 바로 이 천산산맥 그리고 아래쪽에는 곤륜산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하늘의 지붕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파미르고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 약간 남서쪽으로 내려와 보면 바로 카라코람 산맥이라는 해발 5,000m가 넘는 그런 산맥들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마치 가재의 큰 집게발로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의 길을 거쳐서 들어온 것이 바로 불교인데 여러분들 사막 하면은 생각나시는 단어들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일단은 모래, 또 낙타, 그리고 선인장, 오아시스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은 대부분 약간은 고혹적이고 또 신비롭게 내가 잠시 머물러서 목을 축이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 스님의 기록에 의거해 보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가실 적에 그 느낌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해골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이 나의 길의 이정표가 돼서 내 길을 알려주고 그것을 따라서 나는 하염없이 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만큼 굉장히 고된 그런 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오아시스가 아닌 조금은 큰 그래서 도시의 그런 모습까지도 갖추고 고대에는 국가의 형태를 갖췄던 그런 여러 몇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서 가는 데에는 바로 이 구차라고 하는 지역 고대에는 구자국이라고 했던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자는 지금 현재는 중국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 유명한 고승 구마라집 스님의 출신 국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구자국에 이르는 그런 불교가 과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바로 이 고대 상인의 모습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또 불교가 전파되는데 그리고 뜬금없이 실크로드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고대 상인의 이야기가 왜 나올까? 자, 이 고대 상인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모습은 불교 미술 그리고 불교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승불교의 중점을 이루었던 그런 그 간다라 지역 그 중에서도 탁실라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탁실라 박물관의 한 기퉁이에 있는 그런 공양인상입니다.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탁실라 박물관에 갔을 때 주로 눈여겨보는 것은 불탑, 그리고 불상, 불보살상 이러한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상인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흘러버려요. 그런데 이 상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수수께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로를 따라서 그렇게 가볼 텐데요. 이 사람의 이 상인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고대 소그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상인의 모습입니다. 이 소그드 민족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소그드 국가라고 했을 때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돈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고대의 국가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계급에 관련된, 그리고 귀족이냐 아니면 혈통이냐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소그드 상인이 세운 국가, 소그디아라고 하는 그 국가는 무조건 왕부터 귀족,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업에 종사를 했어요. 상업도 어느 상업이냐? 우리 흔히 말하는 무역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 무역업에 종사를 하고 있던 이 소그드 상인들의 원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런데 가장 큰 시장이었던 인도 내부 지역, 그리고 중국을 오가면서 더 서쪽으로는 로마까지 진출을 하면서 무역 활동을 하던 이들이 이 서북 인도 지역에서 출발하면서 누구와 함께 길을 나서는 상황이 오느냐? 바로 전법승. 예. 법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스님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만 목적이 다른 그런 그 스님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차츰 이들의 종교 역시 변화를 하게 돼요. 이들이 짐을 싸서 쫓아오는 스님들, 그래 그냥 같이 모시고 가지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칠라스라고 하는 계곡 언저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계곡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산자락, 그리고 인더스강, 회색 물빛의 인더스강이 흐르는 바로 이곳에 여정을 잠시 풀어두고 이곳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고대, 그것도 적어도 3세기 이전, 이때에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중앙에 탑도 보이시고 또 불상도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암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일부러 여기에 교단을 세우고 승원을 만들고 이러한 작업을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상인들과 함께 했던 전법승들이 마을을 떠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동쪽으로 법을 전하기 위한 그 행로,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수행의 한 측면으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을 이렇게 암각화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암각화를 그리는 그 스님들과 더불어서 상인들 역시, 스님들을 모시고 갔던 상인들 역시 같이 따라 그리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스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고향에 두고 온 그런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 또 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길을 떠났을 때 나에게 닥쳐올 그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고독함과 외로움, 추위, 더위라는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여정의 첫걸음에서 만나는 처음 쉼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은 바로 함께 동행한 스님들이고, 그 스님들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바위에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 사냥, 그리고 그 사냥을 잡기 위한 사냥의 모습, 그런 모습들도 암각화로 새겨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스님들께 이런 불법을 배우게 됐어. 그래서 스님들과 함께 이러한 그 암각화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탑, 불상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여정을 무사히 잘 끝나길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불상도 이렇게 자그마하지만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출발할 당시에 소구드 상인이 가는 길에 이런 흔적도 남겼어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말씀드렸던 전법승 그리고 상인들뿐만 이 길을 이용을 했겠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탈판 계곡이라는 곳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칠라스 계곡보다는 서북인도 방향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계곡 줄기예요. 근데 이곳에서 발견된 내용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문 대자로 시작되는 한문 구절이 세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발견된 이후에 안강문을 탁본을 한 결과 대위의 사신 구일용이 지금 미미로 파견되었다라는 그런 한문 암강문이 발견이 돼요. 이 얘기는 일단 사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단지 전법승, 구법승 혹은 상인의 집단의 그런 길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사신의 길이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동서의 교류에 여러 방면으로 활용됐던 이 길 외에는 이렇게 문자 역시도 변화된 그런 문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고위 문자라는 그런 문자인데, 지금 현재는 가칭으로 고위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탈판 계곡에서 나온 그런 암강문이에요. 보면 보통 대부분은 다 인도말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가끔 접미사, 접사라는 부분에 갈지자라든가 그러한 그 한자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대단히 인도와 그리고 중국 이렇게 문화 교류 속에서 새로운 그런 문자도 탄생을 하는 길이 바로 이 실크로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신들도 이용했던 이 길 속에 다시 이제 상인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지도상에 보여드렸던 후차라고 하는, 구자국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의 불교 문화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상인들, 출발했던 상인들이 이곳에선 그럼 어떤 흔적들을 남겼을까, 그 흔적을 따라가 보고 있는데, 자, 아까 보셨던 그 소그드 상인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어요. 턱수염, 덥수룩한 턱수염입니다. 굉장히 덥수룩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깃이 굉장히 넓은 그런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또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는, 그래서 소그드 상인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쿠차의 키질석굴이라는 곳에 같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탁실라 박물관에서 보셨던 아까의 상인의 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벽화로서 그리고 동일하게 공양인 상으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석굴을 공양을 하게 되고 이 석굴을 조성을 했을까? 그래서 그 키질 석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키질 석굴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동쪽
그리고 서쪽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동석을 총 200여 개가 넘는 그런 석굴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의 고향이다 보니 구마라집 스님 동상을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뒀어요. 지금은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마라집 스님의 동상을 세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선조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김과 동시에 또 돈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구마라지 스님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키지 석굴은 사실 동서를 관통하는 길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전법승, 또 훗날에는 구법승들이 인도로 땅으로 들어갈 때 많이들 이곳에서 머무르셨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키지 석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푸차 키지 석굴의 구조는 들어가자마자 현세의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고 계세요. 지금 불두 부분이 없어지고 안타깝지만 없어지고 볼 수가 없는데 기본적인 구조만 보신다면 이렇게 굴 앞에 굴문을 들어서자마자 현세의 그런 부처님을 뵐 수가 있고 이 뒷부분은 인도의 석굴과 같이 불탑을 모셔놓게 됩니다. 그래서 불탑과 그리고 부처님을 함께 모시는 구조인데 대신 양쪽으로 문이 보이실 거예요. 통로. 들어가는 통로가 보이실 텐데 이 통로를 통해서 뒤로 들어가면 누구를 뵙느냐?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만나 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면 벽과 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 벽과 천장 가득히 메워져 있는 그 벽화의 내용은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고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천장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의 벽 부분에도 부처님의 이런 본생고사가 짜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본생고사의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략 547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벽 하나에 가득 채울 수 없는 관계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바로 이렇게 마른 목골의 프레임 안에 하나의 본생고사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여기에 탁 하나씩 넣게 돼요. 그래서 한 면 한 면의 내용이 모두 본생고사 각각 하나의 장면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천장과 그 다음에 벽면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언제?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뵀던 현세의 부처님 그리고 벽과 천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을 배웠다면 한 군데가 남았죠. 부처님의 미래, 우리의 미래부를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굴을 들어갔으면 또 나와야겠죠. 나올 때 문 바로 위쪽에 아치형 이 천장과 맞닿는 부분에 바로 도솔천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미륵 부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불, 모든 부처님을 한 군데서 다 뵙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푸차, 키지 석굴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색상이 지금 여기서도 미륵 부처님 표현을 하는데에도 색상이 무슨 색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파란색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벽면, 본생고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자신들이 공양을 했다라고 나 꼭 여기에 있고 싶어 하고서는 자기들의 모습을 넣었을 때에는 그만큼
석굴만 희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기의 얼굴을 넣고 싶었던 거죠. 어떤 부분이냐? 이 파란색의 안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오는, 그렇게 생산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청금석이라는 보석을 바로 이 상인들이 가지고 지참하고 다니다가 불교를 접하면서 비로소 석굴에 희사를 하게 돼요. 자, 이거 석굴 조성할 때 부처님 모실 때 어떻게 모시고, 또 벽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상 행운의 상징으로 갖고 다니던 청금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팔면 어디다가 파느냐? 자, 이 사람들은 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행운의 상징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금석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서 팔았을 때는 굉장히 값비싸게, 예, 이렇게 여기에 죽음을 걸고 가는 것보다 거기에 한번 갔다 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청금석을 어디에 희사하느냐? 바로 이 석굴 안에 부처님의 본생, 그리고 미륵 부처님의 설법 하는 장면에 이것을 갈아서 물에 섞어서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것을 희사를 해요. 그래서 석굴을 조용하는 데만도 엄청난 그런 돈이 드는데, 거기에 자신들이 항상 지참하고 다니는 행운의 상징, 행운을 불러다 준다는 그 보석을 바로 여기에 희사를 하면서 비로소 불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처님의 최측근에서 자신의 모습을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까 칠라스 계곡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위안을 주시니 스님들 따라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쯤에 와서 여기서 여정을 길게 풀고, 그리고 이러한 그런 석굴들, 그리고 스님들의 모습,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법을 전하기 위한 이 길에 동참한 것 자체가 매우 영광스럽다. 그리고 나 역시 부처님께 정식으로 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 문화라는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상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인들을 따라서 가봤어요. 그러면 그 맨 앞에, 앞에 계셨던 우리 전법승들, 법을 동쪽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오셨던 스님들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둔왕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전법승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일단 이 둔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월화천이라는 곳에 들리시고, 그리고 여기서 따뜻하게 차 한 잔 하시고, 그리고 막고굴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막고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스님들만의 그런 수행 공간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장안이나 혹은 낙양에 가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뭐가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일단 들어가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도낭 막고굴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함과 동시에 또 어학 습득을 하는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 완전히 문화가 틀려. 둔왕 지역으로
벌써 이전에 피신해온 한족들을 보니 이 사람들이 불법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한족 하면은 긴 머리에 발가락 하나 안 내놓는 그런 민족인데,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우리 스님들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그래서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또 옆에 작은 굴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부처님을 모신 석굴 내부에 무엇을 만드느냐, 이 석굴 안에 천장부만 보시면은요, 자, 복희와 여화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일으킨다는 중국 전통 신 중에 하나인 뇌공도 보이고 있어요. 또 여기에 문지기신, 굉장히 무서워서 두려움을 준다는 중국 신 중에 하나인데 도철이라고 하는 신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중국의 신들을 바로 부처님과 가까이 둠으로 해서 부처님 불법과 그리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르지 않으니까 일단은 접근하고 봐. 일단 접근해줘. 라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한 노력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인도에서는 이런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집 그림 그려보세요 하면은 어렸을 때 그림 그린 거 생각나시죠? 도화지에 집, 그리고 꼭 빼놓지 않는 게 사과나무, 또 위에 햇님 반짝반짝. 잘 그리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연못도 그려요. 안에 물고기도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그려놓은 집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집에 안에, 이 집 안에 들어가면 지붕이 바로 이처럼 생긴 그런 지붕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또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가옥의 형태를 부처님 모시고 또 내가 수행하는 공간에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 둔항의 주변의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어렵지 않고 굉장히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러한 그 친숙함만을 고집을 하셨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한 그 선행을 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12왕 전설이라고 하는 그 본생담도 역시 그림으로 벽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2왕 본생담의 내용이 뭐더라? 그거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12왕 본생담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12왕이 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매가 막 쫓아오는데 이 비둘기가 그 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의 겨드랑이 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매로부터 이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숨겨주고 매에게 대신 이야기합니다. 이 비둘기가 불쌍하니 살려주자라고 하는데 매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배고파요. 저도 지금 못 먹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어주면 비둘기가 죽고 또 비둘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매가 죽으니 그럼 대신 내 살점을 띄어서 너에게 주마 하니 매가 그러면은 비둘기랑 똑같은 무게의 살점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울에 부처님의 살점을 하나씩 뜯어서 올리게 돼요. 그런데 허벅지 살도 뜯고 다 뜯어서 올렸는데 무게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왕 그 몸 자체가 저울에 올라가서 앉으니 그때서야 수평을 이뤄서 결국은 매에게 몸을 희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이렇게 12왕 부처님께서 전생에 12왕일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쪽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는 공양인의 모습을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떤 친숙함이라는 것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편을 썼는데, 여기서 불법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친숙함을 여전히 갖고 가기 위해서 바로 이 공양인 상의 모습을 이 둔항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 그 당시 이 지역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넓게 이제 갑옷처럼 어깨를 두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치마처럼 입었는데 가죽 바지를 입은 그런 그 흉노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법을 전하지만 이들과 동질감 속에서 이 불법을 자연스럽게 전하겠다는 이 전법승들의 노력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시대, 당나라 시기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불교를 모두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불법을, 정법 그대로 이들에게 보여주겠다. 다만 문맹률이 낮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대중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경전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변상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변상화가 굉장히 아름다움의 극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대중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불교를 전파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전법승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법승 그리고 상인의 흔적들을 우리가 뒤쫓아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상인들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하면 중생의 어떤 고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낙타의 끈을 동여 메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줄, 전법승들의 길을 동행하고자, 그분들의 길을 안내하고자 했던 끈 역시도 꽁꽁 동여매고 바로 이 길을 지나왔고, 이분들이 그러한 길 위에서 이러한 흔적들을 남기면서 우리 불교는 더욱더 번성하고 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와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넘나드는 이런 인연의 끈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길게, 그리고 법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